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 풀이 모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이 찝어준 문제 말고도 다른 문제들도 여러분들 반드시 꼭 풀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 2점짜리 문제 중에서도 13번 문제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속시식물과 거시식물의 생존 시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는 각각 속시식물과 거시식물 중 하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표를 보면요, A, B가 되어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생존 시기가 D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는 폐렴 시기부터 출현을 하기 시작을 했고, B의 경우에는 백악기부터 출현을 했죠. 요걸 보고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냐, 바로 속시식물, 거시식물, 그리고 양치식물까지 같이 해서 각 지질시대에 번성했었던 그러한 식물들을 알고 있어야지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요거를 선생님이 조금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서 뭐 고양이의 겉과 속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고생대는 양치식물, 그리고 거시식물은 중생대, 그리고 속시식물은 신생대에 번성을 하였다라고 했었고요. 요러한 거시식물, 중생대에 번성을 했었던 거시식물은 고생대에 출현을 했었고, 속시식물, 신생대에 번성했었던 속시식물은 중생대에 출현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대에 출연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고생대 페렘기에 등장한 A가 바로 거시식물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백악기 중생대 말에 등장을 한 것이 바로 B가 속시식물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요 상태에서 기역, 니은, 디귿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역. A는 거시식물이다. 맞는 설명이죠. 니은. 양서류는 거시식물보다 나중에 출현하였다라고 했었는데, 양서류의 출현 시기가 언제냐면요, 고생대입니다. 고생대 중에서도 대본기예요, 대본기. 그래서 이러한 대본기에 출현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거시식물보다 지금 나중에 출현하였나요? 아니죠. 이전에 출현을 했죠. 요거는 요 대본기라는 것을 몰라도 여러분들 페름기가 고생대 말인데 이때쯤에 양서류가 출현하지 않은 것은 알고 있겠죠. 왜냐면 양서류의 출현이 중생대 중순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디귿. 속시식물이 출현한 시기에 지구는 빙하기였다. 속시식물의 경우가 출현했던 시기가 백악기였습니다. 요 백악기는 중생대이죠. 중생대는 요러한 기후,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중생대의 기후는 빙하기 없이 항상 온난했던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빙하기였다라는 말은 틀려서 기역만 답이 되는 거죠. 선생님이 요 문제를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요 있는 니은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양서류까지도 우리가 알아야 할까? 약간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뒤에 있는 3점짜리 문제를 풀다 보면 좀 외워야 될 게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거를 요 문제를 풀면서 한 번에 정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어디 잠깐 뭐 포스트잇이나 이런 노트 같은 거 꺼내가지고 지금부터 선생님 필기하는 거 한번 같이 필기하면서 내용 정리해 봅시다. 자, 고생대부터 해서 한번 생물의 진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고생대 순서 외워야 한다 했었죠. 캄, 오, 실, 대, 석, 패였습니다.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본기, 석탄기, 페름기인데, 캄브리아기에는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번성했던 생물이 뭐라고 있었죠? 삼엽충이라고 했습니다. 삼엽충은 대체적으로 고생대에 계속 번성을 했었지만 요 고생대 초기에 특히나 많이 폭발적으로 그 수가 많았습니다. 요 삼엽충은 무척추 동물입니다. 무척추 동물. 그래서 요 캄브리아 시기에는 척추 동물이 없어요. 이러한 삼엽충과 같은 무척추 생물의 경우가 번성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새로운 최초의 그 척추 동물이 언제 출현을 하느냐? 오르도비스기입니다. 그래서 오르도비스기에 여러분들 요거는 잘 알아두고 있어야 됩니다. 최초의 척추 동물인 바로 어류가 바다에서 먼저 출현을 하게 됩니다. 고생대 초기에는 아직 산소가 대기 중에 풍부하지 않아서 오존층의 경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막 육상으로 출현을 한 생물들은 없었고요. 이때 최초의 척추동물인 어류가 오르도비스기 바다에서 발견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루리아기에 드디어 최초로 육상으로 생물이 나가게 됩니다. 그 최초의 육상 생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동물이 아닌 식물입니다. 그 식물의 이름 스님이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쿡소니아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요 쿡소니아는 요런 식으로 무슨 요렇게 생긴 마치 콩나물 같이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쿡소니아는 포자로 번식을 하는 그런 양치식물의 일부, 그러니까 원시적인 양치식물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아무튼 요러한 쿡소니아가 최초의 육상 식물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실루리아기예요. 자, 그 다음에 대본기에 어떤 특징이 하나 있다고 했었냐면 어류의 경우가 오리도비스기에 최초로 등장했던 그 어류가 번성을 하는 시기, 그래서 어류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어류가 번성했을 뿐만 아니라 요 어류의 경우가요, 진화를 해서 최초의 양서류가 출현을 하는 시기가 대본기이기도 합니다. 어류의 경우가 진화를 해서 양서류가 되는데요. 요거에 관련된 내용이 여러분들 수능 특강 3점짜리 문제 있는데 조금 이따가 볼게요. 그래서 대본기에는 어류가 진화한 양서류의 그러한 최초의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석탄기에는 요 출현했던 양서류의 경우가 바로 번성을 하는 시기이기도 하면서요. 플러스로 파충류 가 이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파충류가 출현을 하게 되고요. 이때 등장한 파충류가 중생대에 가서 번성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요거를 더해서 선생님이 석탄기에서 조금 중요시하게 다뤘던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양치식물의 경우가 양치식물이 번성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것이 석탄층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석탄층을 만들어서 이때 석탄기라고 부른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페름기에는 이러한 고생대에 있는 생물들이 대멸종을 하게 되는 시기가 페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시대 중에서도 가장 큰 멸종인 대멸종이 페름기에 있었고요. 이때 당시에 아까 봤다시피 그 거시 식물의 경우가 출현을 하게 되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대략적으로 정리를 했고 요거 말고도요. 오르도비스기와 실루리아기 시기, 그러니까 고생대의 초중기 정도의 초기에는 필석의 경우가 번성을 했었고 바다에서 필석이 번성을 했었고 석탄기와 페름기 이러한 고생대 말에는 이러한 방추충의 경우가 번성을 했었다. 요런 내용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생대는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중생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다가 적을게요. 중생대는 3개의 기로 구분이 되었었죠. 첫 번째 트라이아스기였고요. 두 번째 기 쥐라기였었고 마지막은 백악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라이아스기에서는 요때 등장했던 파충류의 경우가 번성을 하게 된다. 파충류가 번성을 하고 그게 바로 공룡인 거죠. 그리고 바다에서는 바로 그런 암모나이트 같은 것들이 암모나이트가 바다에서는 번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쥐라기에서 조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요 파충류인 공룡에서 바로 조류로 진화를 하는 그 중간 단계인 시조새가 나타나는 그 단계가 쥐라기입니다. 그래서 시조새는 어떻게 보면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하는 그 진화의 흔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아까 얘기했었던 오르도비스기의 이 어류에서 대본기에 이 양서류로 진화했었던 이 흔적의 화석이 또 생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틱타알릭입니다. 틱타알릭. 이름 알 필요 없고요. 요거를 왜 스님이 얘기를 하냐면 바로 지금부터 3점짜리 문제에 요것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어류에서 양서류로 진화를 하는 그 단계, 그리고 파충류에서 이러한 조류로 진화하는 단계에 이러한 시조새와 틱타알릭 같은 애들이 있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 한번 다음 문제 보면서 요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70쪽에 11번입니다. 자, 다음은 어떤 고생물에 대한 자료이다. 그래서 화석 산출 암석이라고 해서 사행천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천의 경우에는 우리 하천을 할 때 그 얘기고 사행천은 이런 식으로 구부러져 있는 하천을 사행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행천에서 생성된 퇴적암에 산출되었다. 이 형태는 어류가 육상 사지동물인 양서류로 진화하는 경계선에 있는 중간형 생물이다. 아까 스님이 얘기했었던 이 틱타알릭이라는 이름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요러한 애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 사이에 중간 단계의 생물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진화론적인 가치에서 보면 이 고생물의 화석으로 물에 육지로 올라와 활동하게 된 동물의 진화를 설명할 수 있게 되어 고생물 학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역, 니은, 디귿을 한번 풀어보면요. 일단 기역, 해양동물이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어떻게 해양동물이 아니라는 거를 알 수가 있냐면요. 단순히 그냥 육지로 올라왔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여기 사행천에서 발견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천의 경우에는 바다인가요? 아니죠. 육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퇴적암에 생성되는 그 퇴적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육상 환경, 뭐 그런 환경들에 대해서 배웠을 때 육상 환경 중에서 하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고요. 니은, 고생대에 출연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류에서 양서류로 진화하는 요 단계 고생대 맞습니다. 자, 디귿, 삼엽충보다 먼저 출연하였다. 이건 아니죠. 삼엽충은 캄브리아기부터 있었잖아요.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이어서 우리 스님이 아까 얘기했었던 그 시조새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문제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포유류, 어류, 파충류, 그리고 조류의 생존 시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A, B, C, D가 있는데 요거를 뭐가 뭔지를 일단 맞춰야겠죠. 일단 A를 보면요. 오르도비스기부터 출현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B의 경우에는 쥐라기부터 출현을 하기 시작했고, C의 경우에는 석탄기, 그리고 D의 경우에는 지금 거의 트라이아스기부터 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았을 때 일단은 어류랑 파충류 정도는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류는 여러분들 아까 무슨 기에 출현을 했다라고 했었죠? 최초의 척추동물 어류, 오르도비스기였죠. 그래서 요게 어류인 겁니다. 어류. 그리고 파충류의 경우에는 고생대에 말에 출연을 해가지고 그게 중생대에 번성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석탄기쯤에 출연을 한 C의 경우가 파충류구나,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어떤 게 포유류고 어떤 게 조류인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여기 보면 B 아니면 D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B의 경우를 보면 쥐라기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스님이 시조새 얘기를 했었죠. 시조새가 바로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했던 그 중간 단계에 해당을 하고요. 그래서 요때 시조새가 나타났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 조류의 경우가 굉장히 나타나게 출현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B의 경우가 바로 쥐라기 시기인 바로 조류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B가. 그리고 D의 경우가 포유류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다 암기하지 않아도 요러한 시조새에 대한 내용을 알았다면 요 조류를 유추해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기역, 니은, 디귿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역, 포유류는 B이다. 아니죠. B는 조류입니다. 니은, 파충류는 고생대에 출연하였다라고 했는데 파충류 고생대에 출연했습니다. 지금 여기 석탄기 여기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고생대에 출연했던 파충류가 중생대에 번성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포유류의 경우에는 우리 신생대에 번성을 하는데 얘네들은 지금 중생대에 출연을 했죠. 스님이 번성했던 그러한 동물들이 그 전 대에 전 지지시대에 출연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디귿, 어류가 출현한 시기에 호수에는 필성류가 번성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류가 출현한 시기에는 오르도비스기니까 필성류 오르도비스기 번성했겠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호수에서 필성류가 번성하였다고 했었는데 필성류는 바다에서 서식을 했던 A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려서 니은만 답이 돼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인 64쪽에 15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5번 문제는 다 풀어보지는 않을 거고요. 몇 개 스님이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온 건데, 일단 요 화석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 유공충 무리에 속하며 푸줄리나라고도 부른다. 요거 뭐죠? 사실 푸줄리나 보고선 알아야 되는데 방추충입니다. 방추충. 방추충의 다른 이름이 푸줄리나였죠. 자, 크기의 경우엔 요 정도가 되고 일반적인 유공창보다는 크다 하면서 강원도에서 화석이 산출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이 강원도 지역의 경우가 고생대 지역으로 대부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강원도에서 화석이 특히나 뭐 태백이라든가
태백의 경우에는 특히나 그러한 삼엽충 화석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영월 같은 데에서는 이러한 방추충 화석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강원도, 태백, 영월 이런 곳이 고생대 생물들이 많이 고생대 지층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텐데, 석탄기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그 석탄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석탄이 많은 이 석탄층은 신기하게도 우리나라의 특성입니다. 그 석탄기에 분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석탄층은요, 석탄기가 아닌 가장 고생대의 마지막 시기인 폐름기에 분포를 한다라는 거를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세요. 아주 예전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석탄층은 폐름기에 형성되었다. 그냥 요 정도만 알아두고 기억, 니은, 디귿을 다 보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 있는 디귿 보기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에 산소를 공급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방추충이 왠지 식물일 것 같죠. 그래서 광합성도 하고 산소 공급도 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러한 방추충은 광합성 하지 않는 그런 동물이고요. 이렇게 동물과 식물의 경우가 좀 헷갈리는 그런 고생물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필석 같은 것도 흔히 얘 식물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필석도 동물입니다. 해양 동물이고요. 그리고 에디아카라 동물군도 이름도 동물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식물이 아니라 동물이다. 방추충도 마찬가지고요. 이따가 우리가 조금 뒤에 볼 바다나리, 다른 이름으로 헤베캅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도 식물이 아니라 동물이다 라는 거를 다음 문제에서 선생님이 풀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15번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문제는 스스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66쪽에 있는 3점짜리 문제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문제 풀지 않을 거고요. 여기 있는 이 생물들만 조금 볼 건데, 요 생물들을 왜 보냐면요. 여러분들 이 지질시대 요 내용 파트는요, 지구과학 1에서 문제로 단 한 번도 이렇게 지구과학 1으로 새롭게 넘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수능에 혹은 모의고사에 출제가 될지 그러한 기출의 누적이 좀 적은 편이어서 감을 잡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선생님 기준에서 요 수능특강 연계교재니까 수능특강에 있는 문제는 있는 그런 자료는 충분히 다 이해하고 소화하고 갔으면 하는 게 선생님 마음이어서, 여기에 지금 아예 이름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 복종류라고 되어 있는 애부터 볼게요. 요거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었던 애인데, 복종류가 뭐냐면 여기 이렇게 생겨 있는 그 달팽이 같은 애들이 대표적인 동물이 복종류입니다. 복의 경우가요, 배복자, 여러분들 한자 배복자고요. 족의 경우에는 다리, 발족자라서 배에 발이 달려있어서 배로 기어다니는 애들을 우리가 복종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다슬기 혹은 달팽이 뭐 요런 애들이 복종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러한 복종류 같은 애들이 고생대부터 출현을 해가지고 과거에 이러한 복종류 화석들이 이런 식으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위로 코일링이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뭐 삼엽충은 알 테고, 그 다음에 바다나리라는 건데 다른 이름으로 해백합, 바다에 있는 백합과 같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해백합이라고 하는데,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생긴 게 해백합인데 바다에서 살았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식물처럼 보이지만 동물이었습니다. 아이고. 지금 현재에도 이런 해백합의 경우가 다른 형태이지만 지금까지도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얘도 고생대 때부터도 생존을 하고 있었던 고생물이고요. 그 다음에 산호는 뭐 알 테니, 아이고, 넘어갈 테고, 양치식물 암모나이트도 알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말고도 여러분들 완종류라는 것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완종류가 아마 여러분들 고생대의 캄브리아기에 보면 삼엽충과 완종류의 경우가 번성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완종류는 지금은 멸종해서 없지만 약간 지금의 그러한 조개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보통 그림을 선생님이 한번 수업 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보여줬었는데, 뭐 요런 식으로 좌우가 좀 대칭되게 생긴 것이 완종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게 뭐지 이렇게 보지 말고 요런 생물들이 있구나, 고생물들이 있구나 하는 사진 자료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넘어가서 65쪽에 있는 2번 문제 풀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면서 같이 한번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느 지역에서 깊이에 따른 지층의 퇴적 시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깊이가 있고요. 세로축이 깊이, 그리고 가로축이 퇴적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갈수록 깊이가 깊어지고 여기로 갈수록 최근에 퇴적이 된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요 기억, 니은, 디귿을 풀기 전에 요 그래프를 조금 해석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보면요. 일단은 퇴적 시기가 가장 오래된 것이 가장 깊숙이 퇴적이 되어 있는 거는 당연하겠죠. 아래서부터 퇴적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가장 오래된 애가 가장 깊이 있고 걔가 점점 퇴적 시기가 현재 오면서 깊이가 점점 얕아지고 있습니다. 자, 요러한 모양을 띠고 있는 거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갑자기 요 깊이에 따른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깊이가 변화가 없습니다. 자, 요 의미는 뭐냐? 퇴적이 일어났다는 건가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가요? 시간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이의 변화가 없으니 퇴적이 일어나지 않고 퇴적이 중단되었구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아래에 이만큼 약 깊이 4km까지 퇴적이 된 거를 C층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C층이다. 이런 식으로 퇴적이 된 거고요. 여기 사이에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B층과 C층 사이는 정합 관계가 아니라 부정합 관계가 되는 겁니다. 퇴적이 중단되었잖아요. 우리 부정합이라는 것 의미 자체가 지층의 경우가 순서대로 차례대로 지속적으로 쌓인 경우가 아닌 경우에 부정합이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퇴적 시기가 한 요 정도 됐을 때 중단되었다가 이 정도 되니까 다시 깊이가 얕아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요 층의 경우가 지층이 쌓이고 있다는 의미고 그게 바로 B층이라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다가 또 일정 기간 동안에 깊이의 변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퇴적이 중단된 부정합이 나타난다는 거고요. 그 이후에 A층의 경우가 퇴적이 돼서 이러한 지층의 경우가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기억, 니은, 디귿 보도록 할게요. 자, A층과 B층은 부정합 관계이다. 맞는 설명이죠.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있으니까요. 다음 니은. 지층의 평균적인 퇴적 속도는 A층이 C층보다 빨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평균 퇴적 속도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퇴적이 많이 될수록 같은 시간 동안에 퇴적이 많이 되면 그게 퇴적 속도가 빠른 거겠죠. 퇴적이 많이 됐다는 거는 깊이의 변화가 어떻겠어요? 같은 시간 동안에. 많이 퇴적될 테니까 깊이가 급격하게 변화해야 되겠죠. 그럼 A층과 C층의 비교를 하면요, 둘이 요거를 사실은 여러분들 이렇게 같은 시간 동안에 얼마큼 이동했냐. 여기 두 칸 너무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면서 설명을 할게요. 같은 시간, 즉 여기 같은 퇴적 시기만큼 두 칸 정도 이동을 했을 때 얘는 요만큼의 깊이 변화가 있었는데 얘는 지금 두 칸 정도 이동을 했을 때 요만큼의 깊이 변화가 없었으니 C의 경우가 더 깊이 변화가 급격한 걸 봐서 퇴적 속도가 더 빨랐다. 그래서 A층이 더 빨랐다라는 말은 틀렸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실은 여기는 요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고선도 간단하게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 속도의 경우는요. 시간분의 거리를 속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것을 적용을 해서 보면 퇴적 속도의 경우에는 이 퇴적이 일어났었던 그 시간 동안에 이 깊이의 변화가 바로 퇴적 속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아예 가로축분의 세로축이 되니까 요 기울기가 바로 이꼴 퇴적 속도가 되는 거잖아요. 요 그래프에서는 이렇게요. 그러니까 요거 기울기가 더 가파른 C의 경우가 더 퇴적 속도가 빨랐구나. 뭐 이런 식으로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기억은 맞았었죠? 마지막으로 디귿 보기 보도록 할게요. 자, A, B, C 중에서 가장 새로운 지층은 신생대의 제4기에 퇴적되었다라고 되었는데 자, A, B, C 중에서 가장 새로운 지층 무슨 층인가요? A층이죠. A층의 경우 지금 A층에서도 가장 최근에 퇴적된 요 층을 좀 보면 A층을 좀 보면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가 30과 40의 사이 있으니까 35, 100만 년 전이니까 즉 3,500만 년 전부터 퇴적되기 시작을 해서 지금 여기 있는 2,000만 년 전 요때까지 퇴적이 된 게 A층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문제를 풀려면요, 안타깝게도 신생대의 제4기가 어느 시기인지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 프린트에 있는 요 그림을 보면요. 신생대 제사기가 여기 있습니다. 200만 년 전부터가 우리 신생대 제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신생대의 우리 시작 시기는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6천만 년 전부터가 6,600만 년 전부터가 신생대의 시작인데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제3기에 해당을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200만 년이라는 짧은 시간부터 제4기에 시작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그래서 여기 얘네들의 층의 경우에는 제4기에 형성된 게 아니라 제3기 정도에 형성이 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틀린 보기가 돼서 기억만 답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좀 신생대 제4기가 200만 년 전부터 좀 만들어졌구나라는 사실을 암기를 하고 있어야지, 좀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요 문제가 여러분들 비슷하게 이번 6월 모평 2학년 여러분들 모의고사에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풀어본 사람은 알 텐데 여기 가로축의 경우가 여기 시간이고 요거는 최적층의 두께로 해가지고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요 문제를 풀어보고선 비슷한 유형을 풀어보고 싶다 하는 학생은 선생님이 보충 자료에다가도 요 문제를 실어뒀으니까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67쪽에 있는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 문제가 아마 지지시대 관련된 문제 중에서는 가장 좀 까다롭고 어려웠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한번 차례차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A에서 D가 분포하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이고 그림은 표는 관이반 P와 그리고 Q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 X와 그 자원소의 함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자원소의 함량, 방사성 동위원소 X의 함량, 요게 모원소가 되겠죠. 그래서 모원소와 자원소의 함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 X의 반감기는 0.5억 년이래요. 그래서 관이만 P와 Q가 생성 당시에 방사성 동위원소는 100%였고 자원소의 함량은 0이었다. 그러니까 생성되면서부터 붕괴해서 이러한 비율이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거겠죠. 자, 이걸 보고 여러분들 바로 일단은 내가 반감기를 몇 회 지났는지 반감기를 지난 횟수를 한번 따져볼까요? 자, P의 경우에는 지금 방사성 동위원소가 절반으로 지금 모원소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 번 지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Q의 경우에는 25%로 지금 4분의 1로 줄어들었죠. 자, 요걸 통해서 2번 반감기가 지났구나라는 거를 알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 자, 요걸 통해서 얘네들의 절대 연령 우리가 측정할 수 있죠. 절대 연령은 이러한 반감기가 지난 횟수에다가 곱하기 반감기를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0.5억 년이 지난, 그러니까 0.5억 년 전에 만들어졌던 애라는 거고요. P는 요 Q의 경우에는 이 0.5라는 반감기가 2번 지났기 때문에 1억 년 전에 만들어진 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P의 경우가 0.5억 년 그리고 Q의 경우가 1억 년 전에 만들어진 절대 연령을 가진 그런 화성암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PQ의 절대 연령까지 알아봤으면 한번 요거를요 순서대로 그 지층의 생성 순서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아마 이 지층의 생성 순서를 따지는 요거가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서 보면요 지금 막 이렇게 두 개의 화성암이 관통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러한 단층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텐데 한번 차분히 보면요. 요 일단 단층을 좀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 단층의 경우를 보면요. 이 단층에 의해서 A, B, C, D는 다 단층에 의해서 어긋나 있습니다. 그 의미는 단층 그리고 F 다시 단층이라고 써둘게요. 요 단층 이전에 A, B, C, D가 만들어졌다는 거겠죠. 그래야지 얘네들이 이 단층에 의해서 어긋나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그 전에 만들어져 있어야지 단층에 의해서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여기 보면 요 Q의 경우가 단층에 의해서 어긋나 있지 않아요. 즉 단층이 만들어진 이후에 Q의 경우가 관입을 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순서를 따라서 한번 보면요. 일단은 가장 아래에 있는 A부터 먼저 일단은 이런 식으로 퇴적이 됐겠고요.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F 다시 단층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여기서 P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먼저 Q를 따지고서 왜 P는 안 따졌냐면 지금 Q의 경우가 P보다 나중에 더 예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F
단층이 있은 이후에 Q가 만들어졌었겠고 그 다음에 P가 만들어져야지만이 요게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바로 아까 우리가 구했던 것처럼 1억 년 전에 만들어진 그거 화성암이고 P의 경우에는 0.5억 년 전에 만들어진 화성암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따질 수 있어야지 이 1, 2, 3, 4, 5번 문제를 푸는 데에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한번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 난정압이 있다. 일단 여기서 그러면 난정압이라는 거는 부정압이 있고 그 아래에 이러한 변성압이라든가 화성암 같은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난정압이 있나요 지금? 난정압 없죠. 다 정압관계에다가 지금 요거가 이렇게 속해서 들어가 있을 뿐이지 난정압 없습니다. 2번 단층 F에서 F'는 정단층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이 단층들을 보면요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여기 있는 층이 위로 올라갔고 여기 있는 층이 아래로 내려간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비층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어긋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상반의 경우가 상승을 했어요. 상반이 상승한 거 상상력이라고 했었잖아요. 역단층인 겁니다. 정단층 아니에요. 자 3번 단층 F'는 신생대에 생성되었다라고 했었는데 자 우리 신생대의 시작 스님이 이래서 암기해두라고 한 겁니다. 아까 몇 천만 년 전에 만들어졌었다. 약 6천만 년 전에 신생대가 시작이 되죠. 요때 신생대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Q의 경우가 1억 년 전입니다. 그 이전에 단층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신생대에 생성되었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신생대 이 시기를 물어본 김에 우리 고생대랑 중생대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고생대 그리고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되는데 요거의 구분 기준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어떻게 됐었는지 한번 여기 고생대도 고생대 시작해서 6, 2, 5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죠. 그래서 6, 2, 5 그리고 5, 4 바로 5를 받아서 5, 4 이렇게 외우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신생대 시작은 6천만 년 전에 시작을 했고 중생대 시작은 2억 5천만 년 전이고요. 고생대의 시작은 5억 4천만 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숫자 정도는 요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 암기를 해 두셔야 합니다. 자, 4번 볼게요. 가 부분에서 P가 Q를 관입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여기 부분이 뻥 뚫려 있는데 자, P가 Q를 관입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본 거는요. P와 Q의 나이를 물어보고 뭐가 더 먼저 형성되었는지를 본 겁니다. 지금 P랑 Q가 서로 크로스하고 있을 텐데 일단 Q가 먼저 만들어졌겠죠. Q가 이런 식으로 먼저 지금 여기다 그려볼게요. 이렇게 먼저 Q가 만들어진 이후에 Q를 빨간색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자, P는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이런 식으로 P가 만들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P가 Q를 관입한 모습 나타나겠죠. 왜냐면 P의 경우가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졌던 Q를 관통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5번도 한번 볼게요. 지층 D에서는 화폐석의 화석이 발견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층 D의 경우 여기 있죠. 화폐석이라는 이 화석은 신생대 화석입니다. 신생대 해양에서 해성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이고요. 당연히 요 Q 자체가 지금 신생대 이전에 그러니까 신성대보다도 그 전에 만들어졌던 게 Q인데 그 Q보다도 예전에 만들어졌던 D의 경우에 화폐석 화석 발견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틀려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그 아래에 있는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대륙빙하를 구성하는 물 분자의 산소 안정 동위 원소에 대한 설명이고 그림은 그린란드 대륙빙하 코어에서 측정한 물 분자의 산소 안정 동위 원소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요것의 경우가 요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이 선생님이랑 같이 여러분들이 따졌었던 그 산소 안정 동위 원소를 통해서 기후를 측정하는 그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차근차근 보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거 조금 복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량 18인 산소 원자로 이루어진 물 분자는 원자량 16인 산소 원자 요렇게 이루어진 18산소가 16산소로 보다 상대적으로 증발이 잘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겁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과거 어느 시기에 기온이 높았다면 이 시기에 생성된 대륙빙하의 코어에서 측정한 물 분자의 산소 안정동위원소 비율은 기온이 낮은 시기보다 어떨 것이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자, 이렇게 바다가 있고요. 여기 극지방에 빙하가 있다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어느 시기에 기온이 높았어요.
기온이 높았다면 원래 무거워서 잘 증발되지 않던 18산소의 경우에 증발이 조금 평소보다 활발해질 테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구름이 만들어져서 요거의 경우가 구름이 만들어질 텐데, 그때 요 비율의 경우가 얘가 많이 증발돼서 있으니까 해수에서 증발한 애들이 대기로 오고 그 대기가 구름을 만들 텐데 요 비율의 경우가 크겠죠. 왜냐면 얘가 많이 증발됐으니까. 그리고 걔네들이 바로 극지방에서 눈을 내리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빙하의 코어에도 요 비율이 바로 높다. 그래서 기온과 요 빙하 코어에서의 산소 안정 동위원소의 비율은 비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낮은 시기보다 요 비율의 경우에는 기온이 온난했을 때 높을 것이다. 기억에는 노플이 들어가겠네요. 자, 그래서 니은에서 낮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자, 니은 볼게요. 대륙 빙하의 부피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컸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대륙 빙하의 부피는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빙하가 언제 잘 성장을 하겠어요? 추울 때 아니면 따뜻할 때? 당연히 온도가 낮을 때 잘 형성이 되겠죠. 한랭할 때 잘 형성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A 시기와 B 시기를 비교해 보면요, A 시기는 이러한 빙하 코어에서 측정한 산소 안전동위원소 비율인데 여기서는 낮아요. 즉 요 말은 기온이 비례하니까 낮다는 의미고, B의 경우에는 기온이 높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지금 A 시기가 기온이 낮은 시기인데 요때 B 시기보다 당연히 컸겠죠. 더 한랭하니까요. 자, 디귿 볼게요. A 시기에 형성된 이러한 빙하코어에 포함된 공기방울의 이산화탄소 농도의 경우는 B 시기보다 낮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선생님이 수업 때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이산화탄소는 여러분들 그 온실기체의 대표적인 예시로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많으면 그때의 시기의 경우도 온난했을 것이다. 우리 이러한 빙하가 만들어질 때 주변에 있는 공기방울이 같이 들어가게도 되는데, 그때 이 CO2나 뭐 이러한 함량의 경우를 온실기체의 함량을 계산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공기의 대기 중에 있는 그러한 비율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때 CO2의 경우가 많다는 것 자체가 온난하다. 온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온실기체가 많은데. 요런 거를 유추해낼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A 시기의 경우에는 기온이 낮은 시기입니다. 요때의 공기방울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을 해보면 G 시기보다 낮겠죠. 기온이 낮으니까요.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아서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이 8번 문제는 방사성 동위원소에 관련된 방사성 동위원소를 통해 절대연령 군론하는 문제인데, 사실 요 그래프가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프만 제대로 해석을 했다면 기억 니은 디귿을 푸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그래프를 좀 보면 가로 세로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로 세로축이 맞습니다. 가로축이 시간, 요 세로축의 경우에는 그 모원소의 함량인 거죠. 그래서 X와 Y인 두 가지의 방사성 동위 원소를 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 곡선의 경우는요, 시간의 경우가 흘러감에 따라서 이러한 방사성 동위원소의 함량의 경우를 보면 요런 식으로 지수함수적으로 감소를 했었던 거를 요 그래프가 아마 더 익숙할 거예요. 이렇게 했고, 자원소는 오히려 요런 식으로 증가를 했었잖아요. 모원소, 자원소. 그래서 요렇게 감소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요거가 왜 여기서는 직선이냐, 요 세로축에 변형을 줬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로축을 보면요, 여기가 100, 그리고 원래 한 요 정도에 50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가 10이고요. 그 다음에 1, 여기를 마이너스, 여기 1이니까 1승이니까 10분의 1인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세로축을 변형을 시킨 겁니다. 요거를 뭐 몰라도 되는데, 여러분들 로그는 배웠잖아요. 그쵸? 상용 로그를 가지고선 이 세로축을 약간 변형을 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래프입니다. 요거 근데 지금 수학 시간 아니고 지구과학 시간이니까 그냥 세로축의 경우를 변형을 시켰구나, 로그 스케일로 변화시켰구나,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방사성 동위원소 나오면 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반감기가 언제인지 알아야 되겠죠. 모원소의 함량의 경우가 50%로 줄어드는 그 시기를 찾아야 해요. 그러면 그 시기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면, 여기가 100, 여기가 10인데 그 사이의 간격이 여러분들 한번 보면 이렇게 따져보면 알 텐데 10입니다. 10. 그러니까 여기가 10, 여기가 20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30, 여기가 40, 여기가 5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50%로 줄어들었을 때가 이때니까 이때의 시간을 한번 쭉 연결을 해서 읽어보면 이때가 2억 년인 겁니다. 즉 방사성동위원소 X의 경우가 2억 년의 반감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Y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따지면 여기가 10이고요. 여기가 100입니다. 그러면 10, 20, 30, 40, 50이 됩니다. 여기가 50. 50을 쭉 연결해서 만나는 지점을 읽어보면 Y의 경우에는 1억 년이 바로 반감기가 되는구나 라고 읽을 수만 있으면 사실 기억, 니은, 디귿은 쉽게 풀릴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반감기는 X가 Y의 2배이다. 지금 X가 Y의 2배 맞죠? 자, 니은 암석이 생성되고 4억 년이 지나면 X의 함량의 경우에는 처음에 16분의 1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암석이 생성되고 4억 년이 지나면요 반감기 2회에 지난 겁니다. 왜냐면 2억 년의 반감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반감기가 2번 지났다는 거고, 그러면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인 거지 16분의 1 아닙니다. 자, 디귿 암석이 생성된 후 시간에 따른 Y의 감소량은 Y 함량의 감소량은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 그래프만 보면 요 감소하는 정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직선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감소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요거는 지금 요 세로축을 변형시켰다는 것을 알아둬야 돼요. 로그 스케일로 변형시켰기 때문에 요 그래프가 아니라 요렇게 생긴 그래프를 따져줘야 되는 거고, 요 의미는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어느 일정한 시간의 경우가 이렇게 흘렀을 때 지금 얘는 요만큼이나 감소를 했는데요. 같은 시간이 조금 지나서 흘렀으면요 요만큼밖에 안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전체에서 절반이 줄고 그 남은 것이 또 절반이 줄고 그 남은 것에서 절반이 주는 식으로 방사성동위원소가 감소를 하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감소량의 경우가 감소하겠죠. 점점점 조금씩밖에 안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디귿이 맞는 설명이 돼서 기억 디귿이 맞아서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이러한 그래프를 보고선 감소하냐 증가하냐 이런 거를 간단하게 물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감소하는 그 정도, 감소량 혹은 증가하는 정도, 그 증가량 이런 거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증가량 자체의 폭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물어봐요. 요거 우리 지난 중간고사 문제 풀이했을 때도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았어요. 지하에 지온 증가율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지하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의 경우가 어떻게 증가하느냐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같은 높이 동안에 얼마큼 얘가 지온이 증가를 하느냐,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덜 증가한다 뭐 이런 내용도 했었던 거 아마 좀 앞에 내용을 배웠었습니다. 그 내용 기억 안 나더라도 지구과학에서 이러한 감소량, 증가량을 물어보는 문제가 또 많다 라는 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냥 궁금해할 만한 게, 왜 세로축의 경우에 이 같은 간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넓고 여기는 좁게 만들었느냐 일 텐데,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직선의 경우로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그래프를 조작한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는 정도로도 충분하거든요. 해석하는 게 지구과학에서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문제까지 풀었고, 다음 문제 70쪽에 있는 1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번 70쪽의 12번은요 선생님이 요 니은 보기 때문에 가지고 왔는데, 일단 요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면서 알았을 텐데 몇 번이나 선생님이 얘기하긴 했지만 요 시기를 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엽충이 출연했던 요 시기가 캄브리아 시기일 테고, 비의 경우는 오, 실, 대, 석, 폐인 겁니다. 그래서 비의 경우는 오르도비스기다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들 맞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고, 니은 보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기에, 즉 실루리아기에 대기 중의 산소의 분압보다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높았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실루리아기에서 좀 유명이 아니라 실루리아기에서 중요하게 스님이 얘기했었던 것 중에서 하나가 바로 육상 식물인 쿡소니아가 등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얘의 경우가 육상식물로 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다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육지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존층의 경우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이러한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한 자외선 같은 것들을 차단하지 못했을 때는 오존층이 없어서 그래서 육상으로 이러한 생물들이 못 나왔었던 건데 이 실루리아기 시기에서는 이러한 산소의 분압의 경우가 분압이라는 거는 나눌 분자의 압력인 겁니다. 그냥 산소의 기압, 산소의 그 전체 기압에서 산소가 차지하는 압력 정도, 그냥 산소의 양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아무튼 요 산소의 양이 이산화탄소의 양보다 충분히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오존층의 경우가 형성될 수 있었던 건데요. 요거를 구체적으로 요 그래프로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이 그래프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좀 대략적으로라도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 보면요. 지금 산소의 경우가 이 A 시기에서부터 뿅 하고선 점점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렇게 산소의 경우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없다가 생겨난 거고요. 이산화탄소는 원래 요만큼이나 있었는데 줄어들었고요. 질소는 변화가 없습니다. 요것이 우리 대기의 진화 과정, 대기 구성 성분의 진화 과정을 나타낸 그림인데 요 질소의 경우는 일단 차근차근 왜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는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질소는 여러분들 통합과학을 배웠다면 누구나 알 텐데 질소의 두 가지 질소 분자는 무슨 결합을 한다고 알고 있죠? 삼중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삼중결합 굉장히 안정한 결합이에요. 그래서 질소의 경우에는 안정하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양의 경우를 유지한 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화학작용 같은 거, 이러한 반응 같은 거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유지할 수 있어서 질소의 경우는 이렇게 일정하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왜 줄어드는가? 요거를 조금 알아줘야 되는데 우리 지구계의 상호작용에서 아마 대기 중에 있던 CO2의 경우가 바다로 녹아가지고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고 걔가 지표면에 이렇게 침전이 돼서 퇴적이 되어서 바로 석회암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대기 중에 많던 이산화탄소가 다 바다로 바다에 용해가 되면서 그 용해됐던 그 CO2들이 다 석회암으로 많이 퇴적이 되었었고 그게 고생대에 특히나 많은 이 석회암이 만들어지는 작용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그 작용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요 산소의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뿅 시작하게 됐는데 요 시작하게 된 때가 바로 여러분들 지금 거의 30억 년과 20억 년 사이 중에서 30억 년의 요 정도 시기잖아요. 억 년 전이니까. 자, 요 때가 바로 스트로마탈라이트인 남세균이 바로 광합성을 하면서 그때부터 산소의 경우가 풍부해지게 됐고 그게 해양에서도 충분히 많아지면 그게 결국엔 대기까지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까지 증가를 해서 산소의 양은 점차 증가한 요 모양인 겁니다. 그래서 산소는 한마디로 광합성으로 인해서 증가를 했구나. 생물의 광합성으로 인해서 증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요 그림을 보고선 충분히 요 그림을 모르더라도 이 문제를 풀 수 있었긴 했을 텐데 요 그래프를 조금 더 알면 잘 이해하지 않을까, 문제를 푸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가지고 왔습니다. 요 그래프는 여러분들 이전 교육과정, 개정교육과정 이전에 굉장히 중요하게 배웠었던 내용 중에서 핵심 내용 중에서 하나거든요.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 지지시대 내용이랑 연결이 되니까 같이 알아두세요. 72쪽의 14번 문제는 사실 되게 쉽게 푼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가지고 온 이유는 요 식 하나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어떤 방사성 동위원소 A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 A의 경우가 붕괴해서 자원소 B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T년 후에 어떠한 일정한 시간 후에 방사성 동위원소 이 A의 함량의 경우를 N이라고 뒀을 때 그 N의 경우가 N0 곱하기 2분의 1 라지 t분의 스몰 t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N0의 경우가 처음 방사성 동위원소의 함량이고 이 라지 t의 경우가 반감기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이 시간에 따른 방사성 동위원소의 A와 그리고 자원소 B의 함량 변화로 옳은 거를 찾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 문제를 낸 사람은 요거를 보고선 얘네들의 관계를 조금 유추를 해서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를 알아내는 거를 원해서 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사실 요거를 우리가 굳이 따지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만으로도 사전 개념만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일단 A가 방사성 동위원소, 즉 모원소죠. 그리고 B는 자원소입니다. 우리 모원소와 자원소 시간에 따라서 이 함량의 경우가 모원소는 이런 식으로 지수적으로 감소를 하고 자원소는 모원소가 감소하는 만큼 증가하니 요렇게 이게 모원소, 이게 자원소인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 그래프랑 일치하는 거 뭐예요? 3번인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풀 수가 있는데 요 시기의 경우를 조금 알아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있었던 수능 특강에서는 요 시기 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번 수능 특강에서는 빠졌기 때문에 빼고선 여러분들을 가르쳤었는데 문제에도 나와 있으니 요 시기 어떻게 나와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유도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거기 빈 공간이나 이런 정도에다 같이 적어두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절대 연령, 어떠한 암석이든 혹은 지층이 절대 연령을 구하는 방법이 뭐였었냐면요. 그 절대 연령은 반감기의 경우가 경과 횟수에다가 곱하기 반감기였습니다. 요거는 우리 프린트에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절대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반감기가 0.5억 년인 그러한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는데 그 방사성 동위원소를 조사해보니 반감기가 2번이 지났다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러면 0.5억 년이 2번 지났으니까 곱하기 해가지고 1억 년 전에 만들어진 애구나. 이런 식으로 알아낼 수 있는 거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요 식의 경우를 첫 번째 식으로 두고요. 두 번째 식은 어떤 식이냐면요. 이 N이라는 것과 즉 T년 후의 방사성 동위 원소의 함량 N과 N0 처음 방사성 동위 원소의 함량 요것 간의 관계를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 요 관계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요. 일단 줄어들어 있는 이 N의 경우를 N0로 나눠보면요. 그 값이 어떻게 되냐면요. 2분의 1의 N, 즉 반감기의 경과 횟수가 이 지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요것도 괜히 이렇게 쓰니까 어려워 보이죠. 쉽게 예시를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서 반감기의 경우가 요 똑같은 예를 봅시다. 0.5억 년인 반감기가 인 방사성 동위원소가 2번 경과를 했다라고 하고 했을 때 이 2번 반감기의 경우가 경과를 했으니 원래 있었던 거가 100%였겠죠. 모원소의 함량이. 그런데 2번 지났으니까 50%에서 또 25%로 변했으니까 25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 결국에는 4분의 1인 거고 요거는 2분의 1의 제곱인 거잖아요. 그럼 요게 바로 반감기가 지난 경과한 횟수가 되는 거잖아요. 요거를 정리한 게 요거인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의 경우가 2번 식이 된다면요. 그러면 여기 n에다가 요거를 한번 집어넣는 겁니다. n의 경우를 t분의 스몰 t로 라지 t분의 스몰 t로 바꿀 수 있으니 넣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2분의 1에다가 라지 t분의 스몰 t.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여기로 옮기면 결국에 n은 m0 곱하기 2분의 1 라지 t분의 스몰 t. 요 식이랑 같은 식이죠. 그래서 요 식이 결국에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그냥 그대로 담은 식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딱 우리가 문제 풀이를 하면, 정리를 딱 하면, 다음 시간에 내용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약간 아쉽지 않나요? 더 문제 풀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분명 아니라고 하고 있을 것 같진 하지만, 그래도 계속 3문제 정도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기 부분에, 기상 부분에 있는 3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85쪽에 있는 1번 문제부터 풀어볼 건데 요 1번 문제가 아마 1번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선생님이 알려준 개념만으로 좀 풀이를 다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도 개념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른 거는 알고 있는 개념으로 응용해서 풀 수 있었다면 요거는 개념 자체를 좀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같이 필기를 하면서 조금 정리를 또 추가적으로 하는 걸로 합시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지리서 및 역사서에 기록된 어느 기단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단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라는 거를 알면 요 문제는 우리나라 기단을 알아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한번 기왕 이렇게 나온 거 우리나라 기단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기단은 일단은 여기서부터 하면요. 시베리아 기단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아래 이 방향으로 가면 양쯔강 기단이었고요. 여기는 북태평양 기단이었었고 여기는 오호츠크의 기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단 이름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버벅거리면 안 돼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바로바로 나와야 합니다. 아무튼 요 4가지 기단 중에서 하나일 텐데 한번 차례차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넘어오는 북동풍이 가뭄을 유발을 하고 식물을 마르게 한다. 여기서 북동풍이라고 했을 때 북동풍 하면 오호츠크의 기단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눈치가 빠르다면 오호츠크의 기단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텐데 사실은 요 북동풍 가지고만 하기에는 사실은 문제를 풀기는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인종 18년에 간풍이라는 것이 5일 동안이나 불어서 백곡과 초목이 말라 과반이나 말라 죽었고 지렁이가 가운데 나와 죽어있는 것이 함중가능 되었다. 계속 가뭄, 뭔가 건조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자, 세 번째, 영동지방은 바람이 바다를 거쳐 불어와 쉽게 비를 내리게 하여 식물이 잘 자라게 하나 이 바람이 산을 넘어가게 되면 고온 건조해져서 식물에 해를 끼친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일단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롭세바람이라고 들어보았나요? 혹은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좀 팬현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요 팬현상을 롭세바람이라고 부릅니다. 요 롭세바람의 경우는 조금 늦봄에서 초여름쯤에 발생을 하는 현상인데 여러분들 중학교나 혹은 이러한 통합사회에서 배웠으려나요? 이런 롭세바람의 내용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학교 과학에서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르는 학생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요. 롭세바람이라는 것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이 등줄기죠. 이 태백산맥의 경우를 바람의 경우가 타고 가는 과정에서 발생을 하는 그런 현상인데 요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해서요. 여기를 우리가 영동지방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를 영서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조금 영동지방, 영서지방. 그래서 이러한 영동지방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 바람의 경우가 불어오면서 비를 막 내려요. 타고 올라가면서 뭐가 되니까 단열 팽창이 되면 당연히 기온의 경우가 하강을 하게 되면서 비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비를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동지방의 경우에는 비를 쉽게 내리게 하여 식물이 잘 자라게 하나 요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미 여기서 비를 다 가지고 있는 비를 다 내려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구름의 경우가 굉장히 건조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심지어 요렇게 아래로 그 태백산맥을 타고선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단열 뭐가 나타난다? 압축이 일어나게 되고 단열 압축이 일어나면 기온의 경우에는 상승하죠. 그러니까 건조한 데다가 더 건조해지고 또 온도도 높아져요. 그래서 요 롭세바람, 즉 팬현상은 무슨 현상이냐면 태백산맥을 이러한 바람 혹은 기단의 경우가 지나치게 되면서 비의 경우를 영동지방에서 다 내려버려서 단열 압축되고 기온은 상승해져 버려서 바로 고온, 건조한 그러한 바람이 영향을 영서지방에다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가뭄 일어나겠고요. 이때 뭐 당연히 농작물 다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롭세바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게 무슨 기단이랑 연관이 되어 있냐면요. 우리나라의 오호츠크의 기단이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호츠크의 기단 원래 수뷴하고 그런 한랭 수뷴한 그런 기단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수뷴했던 애가 당연히 올라오면서 비를 막 뿌렸지만 이미 여기 영동지방에서 다 뿌리고도 남아있는 애가 영서지방에서 지나갈 때는 결국에는 건조해지고 심지어 단열압축 기온 상승이 되면서 고온 건조하게 변화하는 현상을 나타낸 거고요. 아이고. 그래서 여기 있는 기역, 니은, 디귿을 조금 정리해서 한번 써보면 자, 기역, 대륙성 기단이다. 오호츠크의 기단, 대륙성 기단인가요? 아니죠. 해양성 기단이죠. 틀렸습니다. 자, 니은. 겨울철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다. 아니죠. 이러한 오호츠크의 기단은 초여름에 장마전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였습니다. 틀렸습니다. 겨울철에 영향을 주는 기단 무슨 기단이었죠? 그렇죠. 시베리아 기단이었습니다. 자, 디귿. 초여름에 장마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기단이다. 맞는 설명.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롭세바람과 요거를 또 다른 이름으로는 팬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내용은 여러분들 그 기단 프린트에다가 좀 추가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추가해 두세요. 오호츠크의 기단은 롭세바람하고 연관이 되고 롭세바람은 무슨 현상이냐? 이러한 오호츠크의 기단이 영동지방 태백산맥을 타고선 이동하는 과정에서 영동지방의 비를 다 내리고선 영서지방에서는 단열 압축되어서 고온 건조한 바람을 불게 하는 그런 현상이다 라고 정리를 해 두세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왜 이름이 롭세바람인지 요거는 그냥
참고적인 내용인데 왜 높새바람이고 여기 왜 쇳바람이 나오냐. 이게 뭐냐면요. 높바람과 쇳바람이 분다해서 높새바람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순수 언어로 높바람의 경우가 바로 북풍이고요. 새바람의 경우가 동풍이에요. 그래서 지금 간풍, 새바람, 즉 동풍이 불었다는 의미고요. 지금 북동풍이 불었다는 것 자체가 높새바람이 불었다는 의미인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높새바람 조금 이름에서부터 이미 북동풍이라는 걸 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럼 진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87쪽에 있는 10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칸은 태풍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어느 해 9월에 10일부터 10일 0시부터 14일 0시까지 4일 동안에 이 지역에 있는 해수면 높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문제 기억, 니은, 디귿은 다 풀지는 않을 거고요. 뭐 때문에 가지고 왔냐면 요 그래프 때문에 가지고 왔어요. 여기 그래프를 보면요. 해수면의 높이가 시간에 따라서 울렁울렁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왜 이렇게 해수면이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를 반복을 하는 걸까요? 이미 눈치를 챈 학생은 알 텐데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밀물 썰물 때문인 겁니다. 밀물 때, 썰물 때 해수면의 높이 변화가 차이가 나잖아요. 혹은 만조, 간조, 해수면의 경우가 충분히 차올랐을 때랑 적을 때 이러한 차이를 지금 나타낸 건데 지금 여기 보면 급격하게 여기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져 있습니다. 요 의미가 뭐냐면 태풍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요때 폭풍해일 우리 배웠었죠. 폭풍해일이 일어나기 쉽다라고 물어본다면 5인 거죠. 5. 그래서 요런 시기에는 굉장히 해수면의 높이가 높기 때문에 폭풍해일 혹은 홍수의 피해 뭐 이런 거 입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니은 보기에 있으니까 연결돼서 알아두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뭔가 이렇게 겹쳐져 보이는데 89쪽에 18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어느 날 우리나라에 폭설이 내린 후 위성으로 촬영한 가시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날은 우리나라 내륙 지역에 구름이 거의 없는 맑은 날이다. 지금 여기 부분 우리나라 내륙 지역에서는 거의 구름이 없다. 그리고 폭설이 내린 다음 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띠 같은 게 보이죠. 자, 기억부터 보면 폭설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눈을 내리는 현상이다. 요거는 우리 악기상에서도 선생님이 폭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요 내용 얘기했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니은 A, B, C 중에서 눈이 가장 많이 쌓여있는 곳은 C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요 내용은 거기다가 조금 정리해두면 좋을 텐데 눈의 경우는요. 우리 눈 말고요. 스노우 얘기하는 겁니다. 요 눈의 경우에는 반사도라는 것이 굉장히 큰 것이 바로 눈입니다. 반사도. 우리 지표면이 초원이냐 혹은 눈이냐 사막이냐 뭐 요런 거에 따라서 반사되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이러한 태양빛이 왔을 때 사막의 경우는 반사를 많이 하고요. 눈의 경우에도 반사를 가장 많이 합니다. 지표면 중에서. 오히려 초원의 경우는 반사를 덜 하고요. 흡수를 더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지표면마다 있는데 지금 눈이 많이 내렸다면 그러면 반사도가 크겠고 그러면 우리 가시 영상이 측정되는 그 과정을 보면 반사돼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찍히는 것이 가시 영상이었어요. 반사가 많이 되면 될수록 밝게 찍히는 게 가시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눈의 경우가 많이 쌓였을수록 반사되는 정도가 컸겠고 그 의미는 밝게 촬영이 되었겠구나 라고 유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A, B, C 중에서 가장 밝은 거 A죠. A가 가장 눈이 많이 쌓여 있겠고 C의 경우는 가장 적게 눈이 쌓여 있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설명이 되는 거고요. 디귿, 이 영상은 밤에 촬영한 것이다. 요거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이런 식으로 가시 영상이 촬영이 됐으면 밤에 촬영됐으면 촬영이 됐겠나요? 안 됐겠죠. 그러니까 낮인 겁니다. 혹은 뭐 아무튼 밤은 아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용 많았었죠? 혹시나 아직도 문제를 다 안 푼 학생이 있다면 문제 빨리 풀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죠? 이거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그제서야 풀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스스로 먼저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우리 3점짜리 이 대기 문제 풀 테니까 여러분들 미리 한번 문제 풀어가지고 오세요. 수고했습니다.